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북한 문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이 오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연구원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단체 계좌로 용도가 불분명한 수상한 자금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가량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서입니다. 취재 결과 국정원이 연구원을 송금 창구로 이용해 이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돈을 보낸 시점은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1년 말과 2012년 초 사이였습니다. 당시 송금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들 여러 명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검찰에 나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계획을 세우고 미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구원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불러 자금을 보내도록 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3년 3월 21일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식을 이례적으로 저녁에 서둘러 치렀습니다. 사흘 뒤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전직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특별한 직책도 아닌 객원연구원을 맡는다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내 한 단체에 송금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 전 원장의 미국행 계획과의 연관성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댓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돈을 빼돌려 놓은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원 전 원장이 출금 조치로 출국이 무산되면서 미국행 계획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입니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지인을 통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증거 인멸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등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 좀 할게요.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승민은 안철수하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안철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 네. 유승민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가 뭐 국민의당하고만 합당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의 그 통합 논의에 불만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건 안철수는 약간 좀 노련한 정치인들한테 섞는 느낌이 좀 있고요. 유승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요. 보세요. 유승민도 안철수도 목표가 뭘까요? 당대표 아니야. 대선 후보. 네, 차기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큰 당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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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돼. 둘 다.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푸나님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는 벌판 위에, 다른 하나는 그나마 내가 둥지를 틀었던 호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은 박근혜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모사무실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지지율도 꼴찌에서 누가 꼴찌냐를 다투고 있다고요. 1, 2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이 내가 대통령 되고 유력당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내 몸집을 불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몸집 불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몸집 불리기입니까? 흡수통합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굴복이지. 그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와 꼴찌 그 다음 두 당이 일단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간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만약에 그 안철수의 무의식의 바람대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가 계속 친문하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분열과 갈등을 틈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비문을 결집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65%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로 오르더니 73%로 오르고. 대통령 큰일 났어요. 박스권에 갇혔어. 큰일 났어요. 제가 70%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뿐입니까? 아유, 역대 영부인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선 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가능성 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무의식은 중도 통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다 모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다. 무의식은. 유승민하고요. 안철수는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이 나요. 반면에 홍준표는 약간 잡놈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자체가 또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주공산이 될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들어간 이유가 네, 그거라고 네, 우리가 네. 일찍이 합의한 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 유승민을 그대로 봐주고 오냐 다 내줄게 이럴까요? 거기도 또 나름 나는 잠룡이다 많거든요. 잡룡이 아니고 잠룡. 잠수에 있는 예. 물 밑에 있는 예. 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무주공산이 된다. 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한 달 내에 몇 프로. 지금 당장은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냥 지지율 2,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야죠. 논란이 있더라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목표가 같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분열의 시기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게 조금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얼마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국민의당이 당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그 말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네. 민주당이 지금처럼 됐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주고 있으면은 막 지지고 볶는 척해도 실제로 탈당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이 될 경우 많지 않을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 들어오고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그 원심력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탈당한 사람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와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 지금 국민의 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겨보자. 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있죠. 그렇죠. 예. 과반수 안 해봤냐? 그때도 개혁 법안 통과 못 시켰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철수는, 그러니까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 플러스 어쨌든 그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 대 야합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후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안철수는 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정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더 우클릭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정치는 사실 진보적 느낌이 더 강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국정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큰 시장이 있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승민은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정치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반은 태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결국 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본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일단 안철수는 소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고 첫 번째.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조작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이야. 밖으로 내 보이는 태도가 반전 효과가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는 건 그런가 보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치에 부응했다고 새끼 재밌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안철수는 순진한 듯한 얼굴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태도 때문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동의하면서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내가 하면 이 모든 게 새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안철수 씨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독불장군 스타일이구나.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정권교체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플로 한 2, 3일 동안을. 아, 왜요? 뭐 이유는 뭐 까먹었는데 저는 잘 그렇지. 까먹어요. 까먹어야 돼 이런 걸 하지. 까먹어야 돼. 예.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한 3, 4일 동안 악플이 달리더라고. 2, 3일 동안.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근데 유시민 작가가 까이는 거 보고 강경화 때 엄청 까였죠. 까이는 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시민이 까일 정도면 뭐 나는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기로 하는 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더 안 좋은 꼴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든 비판이든 간에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뭔가 자기 행동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핵동의.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전공 이야기 좀 해야겠죠. 네. 지상파 3사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지금 같은 한날 한시에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SBS의 신동욱 전 앵커. 이분이 TV조선의 메인 뉴스로 갔어요. 그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난 것 같아요. 사실 TV조선도 전원책을 메인 앵커로 기용했던 게 사실 파격이긴 했잖아요. 그때도 파격이었는데 별로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서 다. 일단 전달력 좀 떨어지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원래 그 양반이 기자 특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네. 프리랜서 기자인데 네. 특혜인데 이 앵커 이런 거. 원래 앵커라는 개념을 조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앵커는 엄밀히 따지면 기자가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자들 중에 대장급 되는 사람이 모든 뉴스를 편집하고 취합해서 자기가 뉴스를 끌어가는 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게스트 같은 사람이 앵커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은 안 되는 건데. 예, 그때 그게 되게 파격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TV조선의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죠. 예,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대선에서까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서 TV조선이 되게 위기의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내부 혁신이었구나, 그것도. 네, 일종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받았죠. 그런데 이 신동욱 이분이 앵커 그냥 어떤 그 하드웨어 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하드웨어로만 보면 발음이라든지 이런 전달력도 좋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논두렁시계 보도했던 바로 그 앵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두렁시계를 보도한 기자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앵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망한 김지혁이 나왔던 마지막 프로가 있잖아요. 아르곤. 거기에 보면 앵커가 사실은 아이템부터 뭐 방향부터 같이 다 의논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신동욱이 TV조선 간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게 뭐냐? 논두렁시계 앵커네? 이거였거든요. 그게 저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2005년부터 SBS 메인 뉴스 앵커를 6년 동안 했거든요. 네. 방송국 시스템, 방송사의 시스템으로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자가 물어와서, 이거 특종이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어? 걸러내고 이런데, 정반대로 추동했을 수도 있죠. 이거 취재해와. 국정원과 검찰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악의적으로 보도한 거에는 이 사람의 책임이 기자보다 훨씬 큰 거죠. 이 사람의 책임도 크고요. 그 당시에 SBS 상황. 그러면 더 위에서 관여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그 당시 사장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또. 그러네요. 네, 그런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야, 진짜 TV조선도요. 거의 SBS 사람으로 거의 각인된 사람을 이게 특제해 가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야, TV조선이 진짜 지금 엄청 많은 머리를 굴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구나. 예. 일단 상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은 엄성섭을 제외하고는 앵커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고요. 엄성섭은 너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네. 메인 뉴스 진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딸리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나쁜 쪽에 어떤 이미지가 박힌 채널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안철수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그러면 이 신모 씨는 얼마 받고 가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그냥 설명해 주세요. 아이, 부끄러워라. 아니, 그게 아니고, 스포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 건데, 정규 리그가 있잖아요. 낮 스타트 할 때 봄, 여름, 가을. 네. 이제 추운 겨울에는 운동을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스토브, 난로를 켜놓고 하는 리그인데, 그 리그가 무슨 소리냐면, 운동 경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같으면 사실 방송사 간 이적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종편이 생기고서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얼마의 돈을 주느냐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할 것인가? 에이, 성공 못해요. 성공하려면 내용을 JTBC 수준으로 바꿔야겠죠.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상업적인 건 다른 건 없어요. 보도 자체가 샤프하고 진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공정성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TV조선은 이미 지금 지들이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그 오염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꾸려면 10년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10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앵커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푸나님이 보시기에 보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과거의 TV조선을 보던 그나마 열성적인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집토끼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손석희 사장의 JTBC 행위 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국민들은 진보 대 보수로 50대 50인데 종편들이 다 보수 쪽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만을 하니 JTBC는 진보 쪽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도 된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지형으로만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보수 쪽을 자기들끼리 갈라먹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그런데 저 적자가 질적 변화를 확 일으키면 갑자기 흑자 폭이 높아질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손석희의 뉴스룸만 보더라도 처음에 시청률 1, 2% 뭐 막 꼴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손석희가 끝까지 뉴스룸의 그 포맷과 뭐 이런 거를 다 고수해서 지금은 뭐 거의 최고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광고 단가입니다. 광고 단가가 깎아서라도 광고를 많이 붙이고 싶잖아요. 심리가. 그거를 홍석현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고 팔겠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으로 간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했던 앵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에휴, 사람 그냥 잘 가라. 어차피 아웃오브 안중인데 뭐. 빠이빠이 빠이빠이요. 지금 방통위가요. KBS 네. 이사 해임 절차를 착수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네. KBS 이사들이 전체 11명 가운데 퇴직한 1명을 빼고 10명 모두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해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방통위가 절차에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KBS가 얼마나 시체말로 X판이 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개판이요? 네. 우리 때는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통위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냐. 예, 이거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방통위 직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2006년, 2007년 이때는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1,800원 갖고 문제 삼았다고. 진모 의원이. 저의 카드 문제. 혹시 진성호? 예, 그런데 그래갖고 1,800원이 문제될 정도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때는요. 영수처리 다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일정 액수 이상을 누구와 식사를 하면 식사한 사람 이름을 다 내야 돼요. 써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어요. 영수 처리를. 근데 이거는 영수 처리 한 번만 해도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관리 감독 엄청 소홀히 했다는 거고 요거 하나 보면 작은 걸 보면 전체를 안다고 KBS 진짜 정상화 하려면 사장 가시는 분은 엄청 고생하시겠습니다. 장차. 보니까요. 이분들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냐. 개인적 식사비, 음료 구입비 351만 원어치 썼고요.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식품 구입비 229만 원어치. 단란 주점 이거 좋다. 단란 주점 이용 대금 186만 원어치. 네. 음반 구입비 143만 원어치. 요거 좀 문제처럼 보이는데. 동호회 회식 등 사적 모임 식사비 111만 원어치. 이렇게 썼고요.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건지. 여기 개인적 식사비, 음료 구입비 511건 요건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예를 들면 이 KBS 이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밥 사 먹은 거 문제 안 돼요. 이런 거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 주변에서 가족과 식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지 그런 거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용 목적 물품 식품 구입비 22건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카드나 이 공급 유형이 문제되는 게 여성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장 본 게 문제가 돼요. 그게 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 물품 식품 구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유 단란주점 이거는 뭐 얘기할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음반 구입비 같은 거 이것도 개인적 목적 물품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음반 구입이 너무 특이해서 이렇게 별도 목록으로 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회식 등 사적 모임 식사비 8건도 이 동호회가 언론 관련 단체이거나 예를 들면 KBS 직원들을 사줬거나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언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그 이사들 중에서 10명이 이게 아마 지들 간에는 당연한 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있고 급여, 생활비 부분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돈을 쓰지 않겠다. 내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정도인데. 너무 양심적인 대통령이세요. 근데 그 돈 조금 아껴서 우리도 밥 좀 사주세요. 그 이사들 중에서 차기환 씨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위예요. 1위. 448만 원 썼는데 이분이 세월호랑 아마 연관이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이분이 448만 7,730원이요.
이분은 KBS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고도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업무 추진비로 따로 구입했고 뭐 등등의 뭐 본인 사무실 인근의 카페 등에서 개인적인 식사비, 음료 구입비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썼던 거고요. 애견 동호인 행사에서 정말 이분 또 개를 사랑하시네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동호인 회식비 결제, 카페 이용, 개인적인 해외여행에서의 식사 음료비 이런 것들도 법인카드를 이분이 썼다. 강의사예요. 강의사. 애견 동호인 행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 강의사예요. 알겠습니다. 예, 요 사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계속. 예, 강의사인데 이분보다 지금 이 차기환 이분이 산 휴대전화 단말기를 업무 추진비로 따로 구입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어디에 썼나 진짜 궁금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 자리고요. 사실 공적 자금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법인카드라는 용도가 원래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일만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뭐 이사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KBS 이사 중에 한 분, 구 여권 이사 한 분이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KBS는 총 11명이에요. 근데 이게 7대4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그만두고 한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6대5가 된 거죠. 예. 이 6은 구 여권이고 5는 지금 여권이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차기환 이사하고 강모 이사는 빨리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명이 그만두게 되면 거꾸로 7대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대영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인호 이사장이 버티고 있으면 안건 상정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버티고 이러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인호 이사장이 빨리 그만둬야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데 이분은요. 이번 법인카드 보면 집행금지 위반은 뭐 3만 원 가량인데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거죠. 그 161회에 걸쳐서 2,821만 원을 이게요. 막 대부분의 금액을 KBS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을 주거나 자택 인근 주말 공휴일 식사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자, 부도덕한 세력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표시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SBS, KBS까지 왔습니다. MBC는 더 심각합니다. MBC의 총 임원 수가요, 11명이래요. 사장 포함해가지고. 네. 그 11명이 절반이 넘는 7명이 휴대폰을 파쇄했어요, 최근에.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1,800만원짜리래요. 요거를, 핸드폰을 최근에 산 것들 노동부로부터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파쇄하고 해서 누구냐면, 일단 김장겸은 당연하고요. 네.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사장 직무대행, 다음에 오정환 보도본부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 윤동열 미디어사업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파쇄해놓고 돌렸다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늘 보는 거 아닌가? 이게 영화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게 뭔가 구린 사람들이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MBC 김장겸 등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가 부당 노동 행위인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건 청와대와 자주 소통한 기록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포렌식으로도 안 되죠. 파쇄해버리면.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나요? 그 통화 기록이 기간이 있어요. 1년인가 그 기간 안에는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을 때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기록 같은 게 있다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대화한 그 감청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게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MBC에서 보도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보도되는 과정이 여기 어딘가 핸드폰에 있을 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국정원과 한몸이 돼서 MBC 내부 정보를 넘겼던 전영배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정치부장이 김장겸 전 사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MBC 세노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MBC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지금 13명이 지원했대요, 사장 공모에. 그래도 이름은 한번 쭉 불러보죠. 자, 13명 후보는 누굽니까? 13명의 후보는 김정특 전 EBS 이사, 김유선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박신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송기원 MBC 논설위원, 송일준 MBC 심의국 라디오 심의위원, 오용섭 청년관계토 설립운영자,
윤도환 전 MBC 보도국 LA 특파원,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 임정환 전 MBC 보도 MPS 준비센터장, 이문식 전 MBC 논설위원, 최승호 뉴스타파 PD, 최영근 전 초록뱀 미디어 대표, 최진용 전 제주 MBC 사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거론됐던 손석희, 정찬영, 성경환 이런 분들은 출마 안 한다고 하고요. 이분들 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아는 분들 꽤 되시죠? 네, 이 중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분이 송일준. 지금 여기에는 MBC 심의국 라디오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송일준 PD는 그 PD 수첩, 알죠. PD 저널리즘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윤도환 전 MBC 보도국 LA 특파원은 이제 MBC 내에서 MBC 내 그 보도국 기자들 중에 개혁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후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은 지금은 논설위원 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최문순 시절에 MBC 보도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승호 PD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최진용 전 제주 MBC 사장 있잖아요. 네. 요 최진용 PD가 이제 PD 저널리즘의 세 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황우석 그 사태 때 최승호, 최진용, 그다음에 한학수 요 맥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비교되는 어떤 상황이 어떤 거냐면 YTN의 사장 공모랑 좀 닮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혁적인 사람이 사장이 되면 좋은데 YTN은 물론 뭐 주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신하거나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이 뭐 사장이 돼서 좀 말이 많았는데 MBC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MBC는 YTN하고 좀 달라요. 과정이. 그 YTN의 경우는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YTN 내부에서 신속히 내부적 합의로 사장이 물러났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그 YTN의 간부들과 그 구성원들이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이제 지금 일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청와대 개입론이 있는데 사실 묵은이고요. 근데 지금 MBC의 경우는 여기까지 온 것이 MBC 내부 구성원들의 파업으로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MBC 내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는 내부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박문진 이사들이 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쭉 열거된 송일준, 윤도한, 이후호, 최승호, 최진용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더 적격인가를 놓고 내부 구성원과 박문진 이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 나가는 30일 날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 그러고요. 12월 7일 날 새 사장이 확정된다 그러는데 3명으로 압축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3사 공적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SBS도 저는 공공지를 사용하는 느낌에서는 다 개혁의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방송 3사의 빠른 개혁, 국가 정상화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두 인물인데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방송에서 유효대 이현주 관종 마케팅으로는 미래 없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망언으로 뜨는? 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 붙이기도 좀 네. 아까운 그런 인물들인데 최근에 곡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곡감을 널어놓고 독서 보이는 모습을 올렸는데 저걸 김정숙 여사가 직접 깎았겠어? 그래서 깎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더니 동영상 공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든지 등등의 그런 거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 받고 뭐 그런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이제 적절하지도 않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19대 때 일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중동이 욕을 하잖아요. 언론 그 지면으로. 그럼 엄청 당사장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 있으면 선배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다 친문이고, 뭐고,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먹으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쁜 식으로, 우리는 맞는 거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무슨 권력자들, 재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서민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대통령 공격할 게 없으면 영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유여해와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요 꽃감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에 나온 감수를 세보시면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우리 견지에서는. 꼭 그 감 하나를 깎는데 드는 시간이 우리처럼 주부생활 30년 숙달된 조교들은 하나 쫙 까는데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샤샤샥. 김정숙 여사님 손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놀러 가시면 직접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음식도 있어요. 딱 자기 수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을 안 깎아본 건 유효했다. 전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전당대회부터 막 신발 벗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네, 관심을 받았는데 그쵸. 이분이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관종 마케팅을 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심 쏟아지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간땡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컨텐츠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가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나가면 지도 나간대. 이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흔히 말해서 관심 종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는 게 답인데 언론들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이 사람의 비중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홍준표 대표 수준의 막말을 추미애 대표가 했다면 그냥 아웃입니다. 예, 이제 보호받고 있어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최고위 내에 막말 남매, 예, 홍류 남매. 이게 진짜 이 망언이 점입 가경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곧 그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께 이미 그렇죠. 부메랑 되지 않았어요? 홍준표 대표는 그 특활비 번복으로? 지금 유해하고 홍준표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저는 유해가 세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세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해가 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홍준표가 제지했답니다. 유해에서 권력은 센데 이 상황에서 막말이나 계속 막 던지는 걸로는 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념이 무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개념이란 말 정말 잘하셨어요. 네. 합리적으로 두루 살피면서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 저러는 게 약간 이해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막강인데 영부인까지 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200일이 됐는데도 돼가는데도 70%를 넘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부인의 지지율이 더 높고 앞으로 영부인이 어떤 행보로 또 국민들께 기쁨을 줄지 예측 불허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유해 씨 같은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예요. 전 방송하면서 최소한 이명박근혜랑 싸우면서 같이 싸우는 팟캐스트들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들어서만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논란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방향성이나 조금 어떤 색깔은 좀 달라도 배려해줄 건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거는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한테 칭찬받으면서 막 뭔가 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랄까 질이랄까 이름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 남편은 부산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시끄럽다구만! 이렇게 합니다. 유여에 대해서.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페이북에다 쓴 글인데,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미치겠다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들은 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뜻을 모르시는 걸 거야. 그냥 던지시는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했던 분들이신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춤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쳤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안 어려웠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세안 거기 갔을 때 교민들하고 행사 같은 데서 싸이의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호응해준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폭발적 인기였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인이수기 화이팅! 이거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것이 싫은 사람들은 뭘 해도 싫을 거예요. 부러워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싫어서 못 받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칭찬 자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사람들 입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는 거 맞네.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곧 나올 것 네. 같아요. 안철수가 욕먹는 지점도 똑같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다 보니 잘하는 것마저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엔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공감력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갑툭튀해가지고 안철수든 홍준표든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감이 없던 사람들한테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찍소리 말고 칭찬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그렇죠, 사람들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실수하길 기다리십시오. 그냥 5년 내. 네, 알겠고요. 의원님과의 좋은 시간. 이주영 실장님은 늘 뭐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깨먹는 냄새 때문에 좀 힘드셨을지도 모르겠다. 달콤합니다. 저런 멘트를 할 줄 아네요. 그러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아날리아줌. 원래 그 방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이야기 끝에 결과는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가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라는 주제를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라이벌 이런 거 할 때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막 고민하시더니 이거는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제일 편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만나서 종교하고 이별하게 된 이야기.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인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의 대부분은 과학자의 위인전이거나 자연과학 잡지, 뭐 뉴턴 과학 동화 이런 게 이제 주로 보는 이제 그런 일종의 덕후스러운 측면이 있는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큰 누나가 되게 큰 병을 앓아가지고 되게 심각한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나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게 됐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누나가 이제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작은 누나도 성당을 다니고 엄마도 성당을 다니고 아버지도 성당을 다녔는데 나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딱히 뭐 그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5학년, 6학년 그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나를 위해서 성당을 간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면은 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해 빠진 거지. 뭐 지 인생 뭐 지가 다니다가 지가 나왔겠지. 내가 왜? 이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릴 때도 의심이 많았네.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혼자 있었어요. 어느 날 주말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집에 수녀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이 뭐하니? 그러길래 집에 있죠. 그러면 뭐 큰 누나는 뭐 없어요. 작은 누나는 없어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심심하면 성당에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뭐 줄 거예요? 물어보니까 맛있는 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그냥 성당에 갔거든요. 저 혼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수녀님이 과일이랑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같이 먹으면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게 성경책이 아니라 교리서였어요. 이거 보면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 수녀님 뭐 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다라고 하니까 어려운 책 아니었었어요? 그 아이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고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가면 맛있는 걸 준다. 약속했고. 실제로 맛있는 걸 줬잖아요. 그럼 또 제가 또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책을 읽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겁나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렇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 덕후로서 어떤 우주, 어떤 이 세계가 작동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리서에는. 이거야. 멋진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성당을 갔어요. 수녀님, 이거 괜찮은데요? 다음 편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편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에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주 주말마다 내가 갔던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비자 교리 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코스가 있거든요.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도 그걸 받아요? 예, 다 해요. 나이 상관없이 무조건 그 교리 코스를 밟고 나서 그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이게 형성이 됐다고 판단될 때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곧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동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열리는 교리 경시 대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 나가고 막 이렇게 입상을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막 출전을 하고 할 정도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나서 이게 교리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헐. 그래서 이제 뭐 신부님처럼 예, 신부님하고 수녀님이랑 상담을 했죠. 난 이게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비신학 학교라고 있어요. 주말에만 운영하는. 그래서 토요일 오후 저녁하고 일요일 하루 종일 강의하고 체험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 되기 전 단계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냥 신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오냐오냐 해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신부님 할 때 보통은 이제 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자한테 관심이 있니 없니? 없는데요. 아주 좋다. 네. 빨리 배워. 이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그런 건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은 거짓말이에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 이 성장 호르몬이 막 미쳐 날뛰는데 막 어떻게 그럴 수가 관심은 있겠어요.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교리 배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재미있고 그때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의문을 품게 됐죠. 저는 이제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죄고 여기서부터는 괜찮고 이거를 넘어가면 죄가 되고 하는 뭐 그런 그 죄의 목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 발목을 붙잡았던 게 자유행위라는 거였어요. 그 10대 청소년한테 자유행위는 일종의 생활 어떤 피할 수 없는 유혹 같은 거잖아요. 스포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해됩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이슈와 자유행위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건 내가 내 욕망이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행위가 죄가 된다는 건 내 행위의 어떤 선택은 하지 말라는 제약 조건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음란하고 같이 그러니까 쌓여서 가는 그거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러면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제공했다는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에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부님하고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빠져나가는 방법이 야한 영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국가 틀어놓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음란하고 상관이 그냥 운동인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아령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면 자체를 스머프 보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괜찮은 그러니까 거죠. 어렸을 때 책만 보고 그 자란 애가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고선 잊어버리고 마지막 그거 행동할 때는 이제 애국가를 틀어놓고 한다던가 다른 거 책을 읽으면서 한다다 그랬으면 괜찮았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불합리한 굴레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뭔가 아니다 싶은 그때가 고3 중반 때였어요. 고3 여름방학 때쯤이었는데 이거 뭔가 내가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사는 안 보고 안 드리고 이제 수녀님이랑 그 신부님이랑 주기적으로 이제 상담을 했죠.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약에 신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설계를 했다면 그 생각을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고급스럽게 하니까 자위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꾸 얘기를 하시네요. 자꾸 얘기하시네요. 자유의 의지? 그게 만약에 정말 죄고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그 욕망 자체를 생각할 수 없어야 하는데 욕망은 느끼게 해놓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이거는 벌 주는 거지 않냐. 그러면은 신이 인간을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창조한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신부님도 인정하셨어요. 그거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이제 정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그러지 않았죠. 속으로 족가 이랬죠.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학교 가는 건 자위 때문에 종교를 버렸다는 얘기네. 자위하고 싶어서. 첫 번째 이유는 자위의지 때문에. 자위의지 때문에 포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오빠는 정말 멋진 대학생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신학생은 멋있지 않아. 그래 때려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 여학생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에 또 많이 흔들렸다는 거는 이제 자위의지에서 이제는 이성과의 이제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해놓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를 보면서 확인한 건 제가 여자를 겁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험이 많다. 내가 신학교로 가는 건 너무 위험이 많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것도 했죠. 왜냐면 자위의지 때문에도 이렇게 화를 내신 분인데 만약에 섹스를 못한다고 해봐 난리가 날 거예요. 죽여버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 버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신학대학 진학하는 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리 공부를. 그 중에 되게 친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녔던 성당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슬람 교리서도 찾아보고, 뭐 불경도 찾아서 읽어보고, 기독교 성경도 읽어보고, 코란도 읽어보고, 힌두교, 뭐 이런 거, 힌두교 그 번역서 읽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도를 아십니까? 그쪽 종교들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종교의 기본 뼈대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신의 존재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증언 자체가 신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신은 없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신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해야지 신을 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나는 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은 인간의 어떤 증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들 중에 신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따지고 믿거나 부정하거나 싸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 생명체의 원래 본질적인 의무는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나의 DNA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게 생명체의 기본적인 임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신이 디자인했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든지 간에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내고 그 다음날 건강하게 눈 뜨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신을 부정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간만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혼을 넣어줬으니까 제가 성경대로라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답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콩나물 콩 한 알이 이 땅 속에 심어져 있는 콩 한 알이 새싹이 될 때 그 콩이 어떻게 그 두꺼운 흙을 뚫고 올라오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콩은 자기가 콩인지 모르기 때문에 뚫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어떤 사전에 딱 정해진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다가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종교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이 새싹이 될 때 자기가 콩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흙을 뚫고 올라오는 거지. 나는 콩이야. 나는 이게 이렇게 조그마한 콩이고, 콩은 새싹이 돼봤자 조그만해서 아무것도 뭐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힘든 이게 두꺼운 흙을 어떻게 뚫고 나가지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 콩은 새싹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에 대한 논쟁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일화를 떠올리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그 사람이 믿는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리 씨가 믿는 종교의 모습하고 제가 경험했던 종교의 모습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달라요. 네가 각자 살아. 이게 아니라 이리 씨는 어떻게 그러면 만나게 됐어요? 아, 거기는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 이리 씨가 믿는 모습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이리 씨한테 본받을 게 있으면은 내가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고, 아닌 거는 나는 저거는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가는 거지. 그게 신적 존재의 증명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늘은 두 분의 얘기에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취자가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난 깔아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않았어요. 기독교 경험이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예를 끼리시로 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논쟁에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종교라는 주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는 게 기독교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착하게 살았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게 빠진 거예요. 믿음 없이. 그러면 난 착하게만 살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꿈을 이루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신적 존재로서 형상화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그 자신의 아들을 한 명만 보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 많이 났다. 그때도 약간 다중돼서 여러 명 났을 거다. 그렇죠. 얼마나 이제 다양하게 그게 목동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완벽하게 딱 하나만 딱 나서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굳이 여러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온리원. 네, 온리원으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너무 비슷하다. 뭐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교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리지널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신발이 있으면 아디도스도 나오고 좋은 걸 보고 따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언어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의 속성상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고방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틀 안에 신이라는 존재를 끼워 넣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게 부조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게 저의 소원인 거지. 누구의 종교는 무엇이고 나의 종교는 무엇이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이해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게 난 정상적이라고 봐요. 만약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전혀 다른 신을 내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봤을 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안타깝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사람 이러면 뭐 천국에 못 갈 텐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가요. 이 사람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거지. 뭐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안 돼. 막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과격한 성향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나랑 같이 지옥 가요. 괜찮아. 저는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천국 가야 돼요.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 좀 할게요.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유승민은 안철수하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안철수도. 그렇지.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를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모습인데 네. 유승민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우리가 뭐 국민의당하고만 합당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의 그 통합 논의에 불만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유승민의 이중 플레이라고 보는 건 안철수는 약간 좀 노련한 정치인들한테 섞는 느낌이 좀 있고요. 유승민은 그것을 이용해서 몸값을 올리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이건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목표가 같아요. 보세요. 유승민도 안철수도 목표가 뭘까요? 당대표 아니야. 대선 후보. 네, 차기 대권 후보예요. 그런데 큰 당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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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당의 대권 후보가 돼야 돼. 둘 다. 그 최종 목적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대권 후보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푸나님과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실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력한 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는 벌판 위에, 다른 하나는 그나마 내가 둥지를 틀었던 호남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은 박근혜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모사무실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데 보면 지지율도 꼴찌에서 누가 꼴찌냐를 다투고 있다고요. 1, 2등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이 내가 대통령 되고 유력당이 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내 몸집을 불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몸집 불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몸집 불리기입니까? 흡수통합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쪽이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굴복이지. 그게 통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와 꼴찌 그 다음 두 당이 일단 합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간의 복잡한 사정은 다 아실 테고. 저는 만약에 그 안철수의 무의식의 바람대로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비문계가 계속 친문하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 분열과 갈등을 틈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비문을 결집하고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쩝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7%로 떨어져서 이제 그 다음에 65%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70%로 오르더니 73%로 오르고. 대통령 큰일 났어요. 박스권에 갇혔어. 큰일 났어요. 제가 70%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그것뿐입니까? 아유, 역대 영부인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선 건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가능성 제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무의식은 중도 통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세력까지 다 모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다. 무의식은. 유승민하고요. 안철수는 약간 좀 엘리트 느낌이 나요. 반면에 네. 홍준표는 약간 잡놈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하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홍준표 자체가 또 법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주 공산이 될 거야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무성이 들어간 이유. 근데 유시민 작가가 까이는 거 보고 강경화 때 엄청 까였죠. 까이는 거 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유시민이 까일 정도면 뭐 나는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기로 하는 정치들이 있잖아요. 네. 막 비난이 쏟아지면 자기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더 안 좋은 꼴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만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정치인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때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난이든 비판이든 간에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뭔가 자기 행동을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핵동의.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전공 이야기 좀 해야겠죠. 네. 지상파 3사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지금 같은 한날 한시에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SBS의 신동욱 전 앵커. 이분이 TV조선의 메인 뉴스로 갔어요. 그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난 것 같아요. 사실 TV조선도 전원책을 메인 앵커로 기용했던 게 사실 파격이긴 했잖아요. 그때도 파격이었는데 별로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서. 일단 전달력 좀 떨어지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원래 그 양반이 기자 특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네. 프리랜서 기자, 내 네. 특혜인데 이 앵커 이런 거. 원래 앵커라는 개념을 조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앵커는 엄밀히 따지면 기자가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자들 중에 대장급 되는 사람이 모든 뉴스를 편집하고 취합해서 자기가 뉴스를 끌어가는 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게스트 같은 사람이 앵커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은 안 되는 건데. 예, 그때 그게 되게 파격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TV조선의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죠. 예,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대선에서까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서 TV조선이 되게 위기의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내부 혁신이었구나, 그것도. 네, 일종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받았죠. 그런데 이 신동욱 이분이 앵커 그냥 어떤 그 하드웨어 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하드웨어로만 보면 발음이라든지 이런 전달력도 좋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논두렁시계 보도했던 바로 그 앵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두렁시계를 보도한 기자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앵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망한 김지혁이 나왔던 마지막 프로가 있잖아요. 아르곤. 거기에 보면 앵커가 사실은 아이템부터 뭐 방향부터 같이 다 의논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신동욱이 TV조선 간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게 뭐냐? 논두렁시계 앵커네? 이거였거든요. 그게 저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2005년부터 SBS 메인 뉴스 앵커를 6년 동안 했거든요. 네. 방송국 시스템, 방송사의 시스템으로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자가 물어와서 이거 특종이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어 걸러내고 이런데 정반대로 추동했을 수도 있죠. 이거 취재해와. 국정원과 검찰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악의적으로 보도한 거에는 이 사람의 책임이 기자보다 훨씬 큰 거죠. 이 사람의 책임도 크고요. 그 당시에 SBS 상황. 그러면 더 위에서 관여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그 당시 사장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또. 그러네요. 네, 그런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야, 진짜 TV조선도요. 거의 SBS 사람으로 거의 각인된 사람을 이게 특제해 가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TV조선이 진짜 지금 엄청 많은 머리를 굴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구나. 예. 일단 상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은 엄성섭을 제외하고는 앵커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고요. 엄성섭은 너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메인 뉴스 진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딸리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나쁜 쪽에 어떤 이미지가 박힌 채널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안철수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신모 씨는 얼마 받고 가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그냥 설명해 주세요. 부끄러워라. 아니 그게 아니고 스포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 건데 정규 리그가 있잖아요. 낮 스타트 할 때 봄, 여름, 가을. 네. 이제 추운 겨울에는 운동을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스토브 난로를 켜놓고 하는 리그인데 그 리그가 무슨 소리냐면 운동 경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같으면 사실 방송사 간 이적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종편이 생기고서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얼마의 돈을 주느냐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할 것인가? 성공 못해요. 성공하려면 내용을 JTBC 수준으로 바꿔야겠죠.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상업적인 건 다른 건 없어요. 보도 자체가 샤프하고 진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공정성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TV조선은 이미 지금 지들이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그 오염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꾸려면 10년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10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앵커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푸나님이 보시기에 보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과거에 TV조선을 보던 그나마 열성적인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집토끼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손석희 사장의 JTBC 행위 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국민들은 진보 대 보수로 50대 50인데 종편들이 다 보수 쪽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만을 하니 JTBC는 진보 쪽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도 된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지형으로만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보수 쪽을 자기들끼리 갈라먹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그런데 저 적자가 질적 변화를 확 일으키면 갑자기 흑자 폭이 높아질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손석희의 뉴스룸만 보더라도 처음에 시청률 1, 2% 뭐 막 꼴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손석희가 끝까지 뉴스룸의 그 포맷과 뭐 이런 거를 다 고수해서 지금은 뭐 거의 최고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광고 단가입니다. 광고 단가가 깎아서라도 광고를 많이 붙이고 싶잖아요. 심리가. 그거를 홍석현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값 받고 팔겠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으로 간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했던 앵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에휴, 사람 그냥 잘 가라. 어차피 아웃오브 안중인데 뭐. 빠이빠이 빠이빠이요. 지금 방통위가요. KBS 네. 이사 해임 절차를 착수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KBS 이사들이 전체 11명 가운데 퇴직한 1명을 빼고 10명 모두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해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방통위가 절차에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KBS가 얼마나 시체말로 X판이 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개판이요? 네. 우리 때는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통위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냐. 예, 이거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방통위 직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2006년, 2007년 이때는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1,800원 갖고 문제 삼았다고. 진모 의원이. 저의 카드 문제. 혹시 진성호? 예, 그런데 그래갖고 1,800원이 문제될 정도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때는요. 영수처리 다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일정 액수 이상을 누구와 식사를 하면 식사한 사람 이름을 다 내야 돼요. 써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어요. 영수 처리를. 근데 이거는 영수 처리 한 번만 해도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관리 감독 엄청 소홀히 했다는 거고 요거 하나 보면 작은 걸 보면 전체를 안다고 KBS 진짜 정상화 하려면 야, 사장 가시는 분은 엄청 고생하시겠습니다. 장차.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북한 문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이 오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연구원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단체 계좌로 용도가 불분명한 수상한 자금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 원가량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서입니다. 취재 결과 국정원이 연구원을 송금 창구로 이용해 이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돈을 보낸 시점은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인 2011년 말과 2012년 초 사이였습니다. 당시 송금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들 여러 명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검찰에 나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계획을 세우고 미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구원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불러 자금을 보내도록 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3년 3월 21일 원세훈 전 원장은 퇴임식을 이례적으로 저녁에 서둘러 치렀습니다. 사흘 뒤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장기 체류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전직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특별한 직책도 아닌 객원연구원을 맡는다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내 한 단체에 송금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전 원장의 미국행 계획과의 연관성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댓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돈을 빼돌려 놓은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원전 원장이 출금 조치로 출국이 무산되면서 미국행 계획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입니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최은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지인을 통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증거 인멸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등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라고 우리가 일찍이 합의한 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유승민이 들어가면 유승민을 그대로 봐주고 오냐 다 내줄게 이럴까요? 거기도 또 나름 나는 잠룡이다 많거든요. 잡룡이 아니고 잠룡. 잠수에 있는 물 밑에 있는 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무주공산이 된다. 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한 달 내에 몇 프로? 지금 당장은 없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그냥 지지율 2, 3%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막기 위해서 합쳐야죠. 논란이 있더라도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유승민과 안철수는 목표가 같다. 그래서 같이 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분열을 겪을 것이다. 분열의 시기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게 조금 달라요, 생각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얼마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국민의당이 당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그 말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처럼 됐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주고 있으면은 막 지지고 볶는 척해도 실제로 탈당자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이 될 경우 많지 않을 거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 들어오고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그 원심력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탈당한 사람들 못 들어와. 이렇게 막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민주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와 권리당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 지금 국민의 당과의 합당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겨보자. 네,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론도 있죠. 그렇죠. 예. 과반수 안 해봤냐? 그때도 개혁 법안 통과 못 시켰다.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이 이유를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철수는, 그러니까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 플러스 어쨌든 그걸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지 보수 대 야합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후보가 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안철수는 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정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더 우클릭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새정치는 사실 진보적 느낌이 더 강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애초에 국정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틈새 시장이 아니고 저쪽에 큰 시장이 있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승민은 그렇다 치고 뭐 사실 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안철수 씨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씨보다는 정치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양반은 태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결국 망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싸가지 없는 말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이 빙산의 본질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일단 안철수는 소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고 첫 번째. 그리고 일반 대중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순진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그 조작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이야. 밖으로 내 보이는 태도가 반전 효과가 있어요. 홍준표가 그러는 건 그런가 보다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치에 부응했다고 새끼 재밌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안철수는 순진한 듯한 얼굴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태도 때문에 곧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다 동의하면서요. 혹시 안철수 대표는 내가 하면 이 모든 게 새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제가 안철수 씨를 보고 느끼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독불장군 스타일이구나. 다른 이야기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정권교체 이후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악플로 한 2, 3일 동안을. 아, 왜요? 뭐 이유는 뭐 까먹었는데 저는 잘 까먹어요. 까먹어야 돼 이런 걸 하지. 까먹어야 돼. 예.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한 3, 4일 동안 악플이 달리더라고. 2, 3일 동안. 좀 서운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